그러니까 강의가 이제 뭐 거의 이제 500번 이상 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좀 압축적이면서도 동시에 좀 실질적인 부분도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랜만에 하는 거고요. 이제 원래 봄에가 강의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좀 강의가 뜸하다가 또 9월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제 이게 촬영을 못할 거라서 오늘 좀 잘해야 되겠다 긴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여기 학부모 아니신 분들 혹시 오신 분 계세요? 청일초에서 한다고 공지하긴 했었는데 우리 저기 카카오 스토리 친구들한테. 자, 제 강의는 유초등학교 부모들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물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진로 강의도 하고 대학생들한테도 강의하고 그 다음에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50대 은퇴자들한테도 강의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저기 농촌진흥청에 농업기술원에서도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농업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대상이 없는 그런 전천후 강사인데요. 하지만 왜 제가 유초등 강의를 가장 좋아하냐면은 강의의 효과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나 두뇌를 배출하는 어떤 확률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왜 30살 넘으면 충고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잘 안 바뀐다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물론 20대도 계신 것 같긴 한데 오늘 과연 이 강의가 먹힐지 참. 그래서 제가 좀 임팩트 있게 아주 어떤 뭔가 핵심 몇 가지 사항을 충격적으로 전달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포인트는 지금 없고요. 세 번째가 여기 참 마이크가 세 번째 줄이 잘 보셔야 되거든요. 어머니의 감정은 자녀의 유전자 발현을 생화학적으로 바꾼다. 이 부분이에요. 오늘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왜 신사임당은 이율곡 같은 훌륭한 자녀를 뒀는가에 대해서 명문대를 그 당시에 명문대를 보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성균관대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자면은 뭐 국립서울대 출신의 학부모에다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진짜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이거였다고 보는 겁니다. 즉 엄마의 감정은 자녀의 DNA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가장 근본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강의의 아주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엄마의 감정이. 그 다음에 또 엄마의 감정도 중요한데 사회적인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 6.25 뭐 월남전 5.18 그래서 우리가 겪었거나 물려받은 트라우마는 고난의 유산이며 우리와 미래 세대의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의 유산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재인식하는가의 문제. 우리 과거를. 그리고 우리 그 어머님들의 그 친정의 과거. 어머님들의 그 시댁의 현재. 뭐 이런 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또 어머니의 감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 어머니의 감정은 자녀의 DNA 변화를 또 유발시킨다 이 말이죠.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 최근에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에서 그 사람 미국 작가여서 이 성경을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심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기가 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시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식생활까지. 부모의 식생활까지.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는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계속 연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 이것도 최근에 그 후속 유전학으로 3, 4대까지 가는 걸로 나옵니다. 3, 4대까지. 그러니까
진화론의 뭐 아버지 하면은 다윈인데, 다윈 이전에 그 진화론을 거의 다 완성시켰던 사람이 라마르크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생물 시간에 용불용설이라고 배웠던 그 주인공이거든요. 근데 그 라마르크가 획득형질은 유전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윈하고 싸웁니다. 획득형질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부모가 태어나서 나중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0대 때 내가 좀 감정이 좋았어, 그때는 아내하고 20대 때 감정이 좀 힘들었어, 그때는 아내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획득형질이 유전되는 겁니다. 자기 현재 상태가 자기 난자의 상태를 바꾸게 되고, 또 아빠도 사실은 그게 아빠에 의한 돌연변이가 훨씬 많은 걸로 나옵니다. 연구를 해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의 난자는 그 어머니, 할머니의 그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난자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변하는 비율이 조금 변하긴 해요. 좀 약하고, 남자들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정자가 생성되기 때문에 남자는 꼭 과거를 보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과거가 뭔지에 따라서 정자 상태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정자의 XY 염색체, 그러니까 정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DNA 선택적인 돌연변이를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뭐 그거 내가 과거도 모르고 결혼했고 어차피 지금 뭐 시댁에 재산이 많아서 내가 도망갈 수도 없다 지금. 그 유산이 아까워서 뭐 그런 상황이라고 친다면, 이왕 뭐 DNA 가지고 태어난 거, 그 정자 받은 거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이 강의의 문제는. 근데 그 다음의 문제도 약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장수, 어떻게 건강하게 사는가의 문제, 발암률의 문제, 그런 것들도 지금 연구에서는 75% 정도가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나오는 겁니다. 75%가. 그런데 그 75%에 다시 한번 이런 거죠. 그럼 한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 교사도 있고 학원 선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75%의 영향력에 또 다른 어떤 75%는 엄마일 확률이 높고, 만약에 엄마와 자식이 보내는 시간이 아주 많다면 최대한 9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바꿀 수 있는 75%의 환경적인 요인의 99%가 엄마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오늘 쭉 할 겁니다. 근데 아니라고 믿으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부담이 가면은 아닐 거야라고 믿으셔도 되고, 항상 이게 변화하는 거는 그런 거 있습니다. 안 믿으면 변화는 안 일어나고요. 믿으면은 행동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제 그건 좀 약간 신비주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제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놓고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좀 중요해서 좀 다시 키울게요. 중국의 어떤 고전에 보면은 나무를 아주 잘 키우는 곽탁타라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이 꼽치였나 봐요. 어떻게 나무를 잘 키우냐 했더니 핵심이 그 나무가 지닌 본성을 그대로 살리도록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무를 살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초를 죽이는 사람들의 그 자녀 화초를 예를 들어서 동등하게 논다고 해서 우리가 화초를 왜 죽이죠? 물 주는 주기 공부 안 해요. 그래서 선인장이 있다면 어떤 선인장은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고, 어떤 거는 한 달 반에 한 번 줘야 되고, 어떤 거는 2달에 한 번 줘야 되거든요. 왜? 전 세계 각지에서 왔잖아, 얘네들이. 그 환경에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한국으로. 그리고 꽃집으로 온 거죠. 다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모른다는 거죠. 얘가 얼마 만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그 꽃집 사람들도 잘 모르니까. 꽃집 사람들도 본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화초의 본성을 모른다. 모르니까 죽인다. 모르니까 죽인다. 근데 그럼 우리 자녀들의 본성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자녀의 본성을 알 것 같지만 딸이라면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아들이라면 거의 모른다고 봐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인다. 그러니까 얘의 성공 가능성을 죽인다. 특히. 그래서 아들의 경우는요, 엄마랑 떨어져 살수록 더 성공합니다. 예. 왜? 엄마가 남자의 본능을 모르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에는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삼촌하고 자라는 게 훨씬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 남자를 알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남자는 뭐 이런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데, 과거에 보니까는 자기 할머니나 엄마가 자기한테 잘못한 걸 나중에 다 기억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잘못한 거 다 기억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서로 남녀간의 그 본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아들 키우는 방법에 대한 책도 한 3권 봤어요. 뭐 작년에. 엄마는 아들을 모른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책이 한 3권 나왔었어요, 작년에. 아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아주 핵심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주 내버린 것처럼 하면이라는 저 핵심 멘트. 자식을 그냥 아예 내버린 것처럼 하면 그 나무의 본성이 유지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아끼면 본성이 유지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이게 그 나무 기르는 거하고 자식 기르는 게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측면이 이 곽타타가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갈수록 더 맞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의 변화 속도가 느릴 때는요, 안전지대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안전지대는 고시패스 이런 거였어요. 명문대. 근데 지금은 고시패스도 안전지대가 아니고 명문대도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안전지대가 사라진 상황은 그것을 야생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야생의 환경에서는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인간이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무기를, 첨단 무기를 들고 아마존 정글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팬지 한 마리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침팬지한테는 아무 무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오래 생존할 것인가라는 그런 연구가 있거든요. 침팬지가 더 오래 생존하죠, 당연히. 왜냐면 얘는 자연에서 어떤 식물이 독이 있고 어떤 곤충이 독이 있고 어떤 게 독곰이고 어떤 게 독버섯이고 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학습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문명에 있는 인간은 그걸 학습하지 않거든요, 어려서. 그래서 정글에 가면 빨리 죽는 겁니다. 뭐가 나를 죽일지조차 몰라요.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지 면역도 안 돼 있고. 무슨 얘기냐? 안전지대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다시 정글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정글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기업, 유럽 기업, 중국 기업이 한국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글처럼 돼버린 거죠. 더 강자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메르스 같은 거 바이러스 들어올 때 보면은 이 안은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이렇게 금을 치잖아요. 그죠? 금을 치는데 그거는 이제 임시방편이거든요. 그건 언젠간 뚫리게 돼 있어요. 네, 뚫리게 돼 있는데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 쓰나미가 오고 있구나. 지금 오고 있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2차, 3차까지만 해도 선점하지 않은 기업도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잘 따라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2등, 3등, 4등, 5등이 먹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문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이건희 씨가 전에 한 말이 있잖아요.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데 정말 그런 세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여러분들 문자보다 카카오톡 더 많이 쓰시죠? 카카오톡 1등이 된 겁니다. 우리가 메시지 보내는 데 있어서. 자, 카카오톡이 1등이 된 이유가 뭐죠? 공짜였기 때문이에요. 데이터, 와이파이만 되는 데서 공짜였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 세계 잘 나가는 기업이 한국에 치고 들어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공짜기 때문에 안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공짜기 때문에. 공짜 법률 서비스, 공짜 의료 서비스가 나오게 돼요, 앞으로. 택시비? 택시가 왜,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가 이렇게 운전면허 있는 사람, 운전면허와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 대신에 이렇게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게끔 한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버가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우버가 자산이 80조 정도 되고 현대자동차의 3배래요. 우버가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람을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 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이 가져가는 그 이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주기 싫다는 거죠. 가까운 시일 내에. 즉 무인 자동차로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우버가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강제로 철조망을 쳐가지고 안전지대를 만든 상황이에요. 예. 스마트폰이 처음 애플에서 개발했을 때도 우리가 2년 반 동안 안전지대를 만들어서 한국에 스마트폰이 아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분명히 KT, SK, LG 이런 데하고 정부가 담합했을 거예요.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년 반 동안 한국에 안 들어오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죠? 전 세계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즉 그때 2년 반 동안 애플의 스마트폰이 한국에 들어오게만 했어도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우버라든가 이런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가진 그 사람들이 휴대폰을 개발한 기업들이 아니에요. 남들이 깔아놓은 그 멍석 위에서 춤을 잘 추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이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무서워서 그걸 다 유료화 시키지는 못해요. 그럼 더 손해기 때문에 그 애플이나 뭐 갤럭시나 전부 다 2년 반 동안 그런 안전지대 철조망을 치는 것 자체가요. 단기적으로 한 5년 정도는 단기적으로 5년 정도는 좋아 보이거든요. 5년만 지나면 그게 마이너스였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런데 자식을 놓고 그 철조망을 치는, 자식을 안전지대에 놓고자 하는 엄마의 본능이 너무나 강력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지만 인류하고 그 침팬지, 원숭이나 뭐 유인원에서 인간이 갈라진 거를 600만 년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600만 년에 걸친, 아니 600만 년이 아니야. 세포 때부터 약 38억 내지는 40억 년에 걸친 모세포의 본능이죠. 엄마 세포의 본능은 자식 세포를 과잉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 거의 40억 년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본능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 교육을 생각할 때는 좀 더 읽어보자고요. 근데 나무를 망치는 사람들은 쭉쭉쭉쭉쭉 물 주고 만져주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잘 크나 막 확인하고 성적 몇 점 받았나 막 확인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예. 그러면서 지나치게 사랑하면서 걱정한다. 이러한 나무를 해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이 나무를 해치는 일이 아니려면 정글이 아니면 괜찮아요. 즉 비닐하우스 아니면 괜찮아요. 온실 효과라고 할 때 그 온실. 그래서 뭐 온실에 화초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온실 속에서 화초처럼 평생 살 수 있다면은 또 두 번째처럼 해도 됩니다. 부모가. 그런데 제가 강의에서 계속해서 그 금액이 올라가는데 부모가
이 4차 산업혁명기에 자식한테 온실을 물려주고 싶다면 그 비닐하우스를 치는 시설비가 들 거 아닙니까? 온실, 그죠? 아, 나 우리 자식은 계속 온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다 이거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부모가. 제가 한 5년 전에 그랬어요. 현찰 20억을 자식한테 줄 준비를 해라 이랬거든요. 3년 전부터 제가 50억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경제 흐름을 보니까 현찰 50억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현찰 50억이 없으면 온실을 만들어주기 힘들 것 같다. 지금 제가 100억으로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복합적인 다각적인 문제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축소기잖아요. 축소기이기 때문에 번화가 사거리에 지하철을 끼고 있는 1층 매장만 장사돼요. 거기만 직원한테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블록만 딱 들어가도 자기 월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월급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좀 골목이 안쪽에 들어가도. 그런 집은 뭐냐면 독특한 스토리가 있다거나 아주 싸거나 뭔가가 아주 싸거나 아니면은 거의 뭐 이런 거 원조집 해가지고 3, 40년 이상 됐거나예요. 셋 중에 뭐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아주 오랫동안 쌓아왔다면은 자기 월급은 겨우 나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나 직원 월급은 줄 수 없어요. 그 안쪽이라도.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래의 소비자들이 바뀌어버려요. 미래 소비자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지금 가상현실 쇼핑몰을 열고서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가상현실 쇼핑몰. 여러분 그거 있죠. 예. 가상현실 쇼핑몰은 360도 회전시켜보고 자기 몸에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다 좋은데 만져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죠.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장갑까지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만지는 거하고 천을 만지는 거하고 살을 만지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파수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본질적으로 우리는 물질을 만질 수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건데 그 베타 원리가 뭐냐면은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각 원소마다 전자가 도는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전자들이 딴 전자가 껴들어오는 거를 싫어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베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촉감을 느끼는 것은요. 전자가 전자를 만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전자가 전자를 만나지도 않아요. 전자를 만나기 직전에 부딪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무 속에 있는 어떤 탄소 원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 피부에 있는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촉감도 디지털화된다 이거예요. 촉감도. 만질 수 있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냄새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되면 장사라는 게 가상현실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의 위협이 들어옵니다. 미세먼지.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틀고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세먼지. 이게 이제 10일, 20일, 30일, 40일 우리나라를 계속 타격할 거거든요. 지금 미세먼지 기준 상당히 이렇게 올려놓은 거 아시죠? 이거 이제 낮추라는 운동 들어갑니다. 곧. 네. 그러면은 연중에서 나들이 갈 만한 그래서 봄, 가을에 나갈 수 있는 날이 며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몇 달 중에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대부분의 장사는 가상현실로 들어가게 되고. 근데 가상현실에 만족 못하는 사람, 오프라인을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게 될까요? 대형 쇼핑몰로 가게 됩니다. 공기청정이 완벽하고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주는 공간. 아예 막 산소, 수소, 몸에 좋은 피톤치드까지 그냥 그 쇼핑몰 안에 그냥 쫙 거기만 가면 그냥 건강이 좋아져. 그 쇼핑몰만 가면 밖에는 미세먼지 있는데 그죠? 거기 가고 싶죠? 미래의 모든 소비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거기에 입점하는 보증금이 50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애가 창의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자기주도성도 없어. 왜? 온실에서 키웠으니까. 자기 직업을 자기가 찾지도 못해. 근데 고시패스 시켜가지고 공무원 시키려고 했더니 공무원이 대부분 또 막 자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국가에서 세금이 부족해가지고. 그랬더니 있던 공무원도 잘리는 판이야.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를 시켜보려고 했더니 교사가 인공지능이 더 잘 가르치네. 이게 우리 자녀들이 맞이할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장사라도 시켜야지 했더니 그 대형 복합 쇼핑몰만 장사가 되는 거야. 거기 집어넣어야지 했더니 50억이 필요해. 아시겠죠? 이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찰 50억이 없이. 지금 뭐 아파트 투기하고 뭐 2억 3억 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날리는 거 순식간이에요. 나이 들어보세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10억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100억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50억은 자식 줘야 되고 50억은 자기가 써야 돼. 자기가 12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게 10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0억이 누가 있냐고요. 0.1%나 있을까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정말 이런 뭐냐면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요.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피터 드러커가 한 얘기구나. 그 미래사회, 그 정보전쟁의 시대, 그 어떤 정보와 기술이 돈이 되는 시대에 그 정보전쟁의 시대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터 드러커. 그러니까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은 뭐냐면 직접 내가 총을 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자살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는 그 경제전쟁 또는 특허전쟁 또는 플랫폼 전쟁의 시대는요. 간접살인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로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의 그 사람들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강의에서 부모교육 강의에서 1순위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 얘가 나중에 극심한 좌절 상태가 오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내 친구는 50억 들고 쇼핑몰 들어가서 떡볶이 파는데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려고 그랬더니 미세먼지 때문에 돌아다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좌절감을 맞이하고 뭐 장가도 못 가고 했을 때 심지어 뭐 이렇게 제3국에서 이렇게 아가씨도 이렇게 수입할 수 있는 그 돈도 많이 들어요. 그것도 못할 때 우리 애가 그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면서 자살하지 않고 제2, 제3의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키우는 게 지금은 기본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기에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의 시대를 우리 애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또 주안점이 있습니다. 제 강의에는. 부모의 특히 엄마의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가장 오래가는 사랑은 그거 아세요? 실제로 그런 게 많은데 의존성이 전혀 없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야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오래간대요. 의존성.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 남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이런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근데 큰일 났네. 내가 미모는 있는데 지성과 재력이 딸리니까 나 누구한테 시집가지를 고민하면서 시집간 사람 있죠.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왜? 예상치 못했던 그 불행의 요소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시집 갈 필요도 없고 나 혼자 살아도 좋고 단지 내가 좀 취미생활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서 놀러 갈 때 좀 덜 심심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이. 그렇게 할 때만이 그 행복이 더 유지되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성격 차이가 생길 수 있죠. 문화의 차이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까 말까인데
여러분들이 선보고 시집 가려고 했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의존성을 가지고 결혼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을 약간 의존성을 가지고 만났어요. 왜 제가 이제 약간 그 의도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제가 봤냐면은 내가 미술대학을 나온 화가인데 수입이 들쭉날쭉할 거고 그림이 팔릴지 안 팔릴지 보장도 안 되는데 공무원이랑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아니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이거 정말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저 신랑감 1순위가요 잘생긴 공무원, 2순위가 못생긴 공무원, 3순위가 이혼한 공무원, 4순위가 은퇴한 공무원이래요. 아, 이게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예요. 4순위가 은퇴한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노처녀가 됐어. 근데 자기가 이제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이게 총각한테 가긴 총각은 막 더 젊은 예를 들어서 여자를 찾아요. 그 은퇴한 공무원을 찾게 되는 거죠. 안정적 수입, 연금에 대한 유혹. 근데 이 그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여성들의 유혹이라는 건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물론 극심한 기후 변화기가 있었지만 기후 안정기가 더 많았거든요. 기후 안정기에 실제로 그 우리 1인당 가지고 있었던 그 자산이 있죠, 자산. 그 남자들은 주로 이제 단백질 공급원인 사냥을 했는데 여성들이 이제 물고기 잡고 이렇게 과일 같은 거 하고 버섯 따고 뭐 이러면서 과거에 생존했는데 지금보다 훨씬 물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기 시대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늘 무슨 얘기냐? 우리 여성들의 DNA에는요 뭐냐면 먹을 게 떨어진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가 없대. 왜? 물자가 더 풍부했대요. 석기 시대 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냥 산에 가면 먹을 게 있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냐? 맹수가 어린 개체를 잡아먹는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즉 물자는 굉장히 풍부해요. 먹을 건 많아요. 가끔가다 신랑이 사슴도 잡아와요. 이렇게. 또는 사냥꾼들이. 그 당시에는 사냥꾼이 사슴 잡으면 다 나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사냥 기술이 없어도 됐었어요.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 상황인데 이게 나눠 먹는 게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자 지금 현대 여성들을 보면은 아니 정해진 날짜에 월급이 안 나오는 게 남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항상 풍부했거든. 어떻게 먹을 게 떨어지냐고 집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가정도 아니고 집도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인식이 있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인식 뭐죠? 애들은 나약하고 세상은 위험해. 이거 두 가지로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모든 엄마들이. 여성들이. 거기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뭐 첫 번째 시집은 잘 가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성공한 결혼을 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청소하러 안 가셨잖아요. 건물 청소하러. 그죠? 예. 굉장히 시집 잘 가신 거예요. 그게 뭐 이제 그 작전이었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운명이었든 그건 상관없어요. 아무튼 시집 잘 가셨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만 남는 거죠. 자식을 약하게 보고 보호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능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실 의존성 없는 인간은 없고요.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철학이었고 인문학이었고 그게 과학이었어요. 인간은 어떤 그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또 종교가 생겼고 그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그게 우리 문명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더 안전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고 맹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고 뭐 그랬던 거죠. 그게 이제 막 발전하다 보니까 뭐 이제 핵무기까지 만들고 막 미사일 쏘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역사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을 내리면 안 됩니다. 그게 창의성이 안 좋아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최근에
최근에 다시 소행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다시 좀 거시적인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소행성들이. 소행성들이 많이 오는 또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우리 인간이 핵무기를 지금까지 개발을 했는데요. 어쩌면 50년 내에 이런 때가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때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세옹주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장거리 로켓과 핵무기가 없었으면은 다가오는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지 못하는 거죠. 미리 감지해가지고 엄청난 그 사거리가 긴 걸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달보다 더 접근하기 전에 쏴야 되니까 사실 무슨 얘기냐면 아직 우리 인간의 로켓 기술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어쩌면은 더 개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둔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다시 이 4차 산업혁명기 지금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는 정보전쟁이었다면은 4차 산업혁명기는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정보전쟁이라기보다는 인지전쟁이자 감각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인지전쟁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즉 센서링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센서링. 누가 더 많은 정보를 먼저 이렇게 접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수많은 데이터를 누가 가장 먼저 접수를 하게 되느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진 업체가 가장 먼저 접수를 하게 돼요. 강력한 인공지능을 개발한 업체가 먼저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 강력한 인공지능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인공지능끼리 바둑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9등인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인공지능이. 근데 그 9등이 아니에요. 사실 10등이에요. 왜냐면 알파고가 그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파고 빼고 바둑대회를 했는데 중국 업체가 1등 했어요. 중국 인공지능 업체가 1등하고 우리는 9등하고 뭐 2등, 3등인가를 일본 인공지능 업체가 했어요. 9등은 거의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3등도 그 시장에서 뭔가를 차지하기 힘든데 2등만 겨우 조금 1등이 먹고 남은 콩고물 좀 먹을까 이 정도인데 인공지능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9등이다. 정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 단속용으로는 쓸 수 있는데 그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좀 마무리하고 그래서 늘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를 의심하고 뭘 의심해야 되냐면은 나는 내 자식에게 의존성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매일매일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의존성. 그러니까 이 강의는 이 멘트는 좀 적절한 멘트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요, 자식에 대한 의존성이 없는 학부모라면 여기 안 왔을 거예요. 어쩌면은. 그죠? 자녀 교육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어쨌건 잘 오신 거예요. 이게 모순인데,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어오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어쨌건 여기서 뭔가 계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에 왔다는 것은 첫 번째 시집을 잘 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100%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의존성이에요. 그 자체가 의존성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창피하다라고 느끼는 거 그 의존성이에요. 일종의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중독 현상. 비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유럽, 유태인 엄마들의 그 두뇌 검사랑 그다음에 일본 엄마들의 두뇌 검사 이렇게 두뇌 검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유독 동양의 엄마들이 한중일의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의존성을 강하게 보입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유태인 엄마들은 의존성이 별로 없어요. 그 의존성이 뭐냐면은 자기 자식을 볼 때하고 남의 자식을 볼 때하고 그 두뇌의 뇌파 상태라든가 호르몬 상태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엄마들은. 근데 한국 엄마들은 남의 자식 볼 때하고 내 자식 볼 때의 그 MRI를 찍어보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무슨 현상인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쇼핑 중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명품백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똑같은 뇌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두뇌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남자들이 스포츠카라든가 아주 고급 자동차를 볼 때 그 변화되는 뇌파 현상이에요. 그 사랑에 빠졌을 때 이제 그 애인을 볼 때 또는 음주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술 먹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밥상을 볼 때, 그 술상을 볼 때 그 느끼는 뇌파. 먹고 싶다. 막 이거 술에 대한 그 갈망. 응? 그 갈망을 동양의 엄마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게 왜 위험한 상태냐면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못 지었는데 안전지대가 있을 때가 없을 때가 되게 차이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수합병 아시죠? 기업 간 인수합병. 그래서 4차 산업혁명기는 기업 자체가 안전지대 위에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놓인 기업이 아니라 모래 어떤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 모래성 위에 지은 기업들이에요. 지금은 대부분. 그렇게 바뀌어버려서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있는 기업을 팔아야 되고 인수해야 되고. 그래서 대기업 입사가 이게 반석 위에 올라탄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 그 기업의 성격이 변해버려요. 그리고 그 근무하던 회사 자체가 딴 데로 넘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다 정규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비정규직인 거죠. 그 정규직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 기업의 변동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없는 거죠. 공무원이 안정지대 같지만 이게 아니에요. 첫째 일단은 공무원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늘리잖아요. 근데 이건 단기적인 현상이고 계속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거리를 잡아서 내보낼까라는 법률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무원법에서. 그래서 5년 내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5년 전에 어떤 민원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무슨 처리를 했어. 근데 5년 내에 그 민원인이 그 공무원이 뭔가 잘못 처리했다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감점이 됩니다. 옛날에 이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여름에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요. 땀을 막 흘리고 막 부채질하면서 일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정말 시골에서 7, 80년대 면석이 얼마나 부러웠어요. 거기만 에어컨이 있고 막 거기만 선풍기 있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뇌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뇌물 완전히 사라집니다. 모든 게 다 추적되고. 즉 무슨 얘기야. 공무원이 3D 업종이 돼버려요. 물론 3D 업종이 아닌 게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자 지금은 그래서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것이고 안전지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세 가지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뭐냐면 자 여기 나타나게 될 그 6가지 원칙이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의 특성이에요. 사라질 직업들의 특성인데 제가 여기다 이제 PPT 3종류를 깔아놨으니까 교사분한테 제 PPT를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한 100장 정도 돼요. 그래서 PPT를 한번 보고 또 제 유튜브 강의 듣고 하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설득이 안 되는 게 이게 참 문제거든요. 자기 설득이. 그러니까 보세요. 미래 직업이라는 것은 업무 규칙이 안 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 규칙이 안 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격증 시험을 보는 모든 직업은 업무 규칙이 있습니다. 업무 규칙이 있어야지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구급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근데 그런 게 그 정해진 룰이 있는 거는 왜 문제가 있느냐? 정해진 룰이 있는 거는 인공지능이 더 잘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직업이 돼버리는 거예요. 정해진 룰이 있는 직업이. 자격증이나 학벌로 보호받는 직업이 더 위험하고 화이트 칼라가 즉 지식인이 먼저 실업자가 된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그 미래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먼저 실업자가 될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공부 리스크인데, 공부를 시키면은 돈이 마이너스만 되더라는 거예요. 공부를 한 애가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고등학교 보내는 걸 보류하고 알바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손기술을 배울 수 있는 알바를 시키면 좋다. 즉 12살, 13살 때 바리스타를 딴다거나 미용 기술을 배운다거나,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은 10살부터 머리 깎은 무슨 집 원조 미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 원조 미용사가 되면 내가 50억이 없어도 그 스토리가 너무 재밌는 거야.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요, 엄마 머리카락을 깎으면서 미용 기술을 배웠어요. 머리를 잘 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걔가 유명해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머리 깎은 로봇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으러 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 TV에 맛집으로 소개되면 밥 먹으러 가는 거랑 좀 비슷한. 그걸 관심경제라고 불러요. 관심경제. 스토리경제. 스토리가 있어야만이 뭔가가 돌아가는 그런 경제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앞으로는. 아무튼.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화이트 칼라가 더 위험해지니까. 공부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기에는 자식 교육에 3억을 투자하면 약 10억을 그 자식이 남길 수가 있었답니다. 3배 이상. 지금 평균은 약 5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교육에 5억을 투자하면 얘가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거 평균이 1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4억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10분의 1로 줄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내 자식한테 10억을 투자해도 얘가 벌 수 있는 건 1억밖에 안 돼요. 이게 공부 리스크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몰락한 중산층의 특성이 뭐냐? 자식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킨 거야. 자, 1인당 5억씩 쏟아부어서 부모가 열심히 일해가 저축도 안 하고, 그죠? 셋 다 실업자가 돼버리네? 1인당 5억씩 내가 과외시켜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셋 다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산층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교육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학원 보내잖아요.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취직을 못한다는 가정하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빚은 갚아야 되니까. 있던 집까지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가 그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받았기 때문에 오기도 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그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 중산층 부모들의 보니까 자식 교육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자식 교육. 이게 공부 리스크라는 거예요. 공부 리스크. 공부를 시켜도 돌아오는 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의 PPT에 곽탁타의 그 나무 기르는 방법, 냅두는 게 낫더라. 냅두니까 이렇게 잘 자라더라라는 그 문제.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4번, 5번에 나온 의외성, 복잡성이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진 직업만 남아요. 미래 직업은. 즉, 정해진 규칙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아야 돼, 첫째.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천천히 들어가는 곳이 더 직업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즉,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고 사물 인터넷과 이렇게 인공지능이 연결되게 되면 그게 빅데이터로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비행기하고 중장기에 IoT 센서가 많이 들어간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그 빅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오른쪽 날개 엔진 고장날 확률 75%. 2주 내에 고치면, 2주 내에 정비하면은 안전합니다. 이게 자료가 모니터에 떠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떤 그 기계가 언제 고장날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누가 먹고 살았죠? 그거 고치는 엔지니어가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일들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지금은 호미가 아니라 손가락으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생길 때마다. 물건이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고장이 안 나. 고장이 나기 전에 다 미리미리 부품 교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되냐면 대부분 장기 임대 개념이 돼버립니다. 상품이. 지금 여러분 휴대폰 고장 잘 안 나죠? 왜?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런 거예요. 기술이. 이거 그 장기 임대 수준인 거죠. 그래서 수익이 물건 판매에서 뭘로 넘어가 버리냐면, 그러니까 물건을 이렇게 상품을 거래하던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상품이 회원제도나 유지비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프린터를 팔고, 프린터가 너무 이제 좋아서 고장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은 프린터에서 돈이 생길 수 있는 건 오직 뭐냐? 잉크. 그 프린터 장사가 잉크 장사로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축소 경제가 되는 겁니다. 경제가 유통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네. 저는 심지어 이런 의심까지도, 사실 실제로 제가 그 정비 기사들하고, 저는 중고 자동차라든가 뭐 중고를 워낙 많이 써봤어요. 집이 워낙에 가난해서. 그래서 정비 기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고치면서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에서,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요, 그 헤드 앞에 라이트 깨지잖아요. 그럼 유리만 갈았거든요. 지금 통째로 갈아야 돼. 그러니까 유리만 깨졌는데 30만 원이 들어가. 옛날에는 유리만 깨지면 2만 원 들어갔거든요.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부품이 하나가 고장나면 이렇게 고치러 가면, 이거요, 이 부분 통째로 갈아야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도 성장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이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통째로 가는 시대가 아니라 더 섬세하게 갈고 더 섬세하게 미연에 예방하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아예 고장이 안 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아예. 그러니까 셀프 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모든 기계들이. 그게 이제 IoT, 나노 기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거래되는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고 되면, 자, 여러분, 상품이 거래되는, 이렇게 공산품이 거래되는 시대가 거의 끝나가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 인류들한테 거래가 되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남게 됩니다. 두 가지 정도. 이 얘기하고 잠시 휴식할게요. 5분 정도. 뭐냐? 먹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즐길 거리. 이거 두 가지만 남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잘 노는 애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얘는 잘 놀아. 혼자서도 잘 놀아. 친구들이 잘 놀아.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놀아봤던 애가 잘 놀아. 나중에도. 청소년기에 놀아봤던 애가 또 잘 놀아. 한때. 나 한때 껌 좀 씹어봤어. 이런 애들이 잘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부 리스크, 미래 사회에 그 어떤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즐길거리하고 먹거리만 거래가 되게 된다. 장기적으로. 그것을 상정하고 우리 자식의 그 본성하고 미래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굉장히 정말 크리티컬 모먼트라고 그러죠. 결정적인 10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휴식하시고 2부에 하겠습니다. 2부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갈게요. 네.